네,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10여 년 전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른바 논객의 시대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혜성같이 등장했던 몇몇의 논객이 지금도 이 대중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논객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아주 젊은 시각으로 그리고 당찬 모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젊은 논객들이 있습니다.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에 초대한 분들은 바로 이 청년 논객들인데요. 어떤 분들인지 잠시 후에 만나뵈시죠. 다만 요즘은 청년이라고 말하면은 아직 사회에 진입을 못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어린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약간 변한데 기성세대의 매체에 이 마치 무슨 뭐 고명처럼 약간 귀여운 어떤 고명처럼 놓여있는 이런 처지인 건데 무슨 지면에 일기를 쓰냐 386 세대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직도 본인들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어떤 환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상당수는 약간 아직도 독재에 항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근데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반복을 통해서 다시 자기 기득권을 전문적인 정치 토론 사이트는 사라지고 취향 커뮤니티에서 그 내부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8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중학교 2학년이던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넌 꿈이 뭐니? 그랬는데 내 꿈은 살아남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청년 논객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왼편을 기준으로 이 두 분 다 안경을 쓰셨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한윤형 씨입니다. 이 같이 오신 분은 또 김미나 씨인데 한윤형 씨 주장이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주장이 자기가 김미나 씨보다는 동안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대체로 그렇게들 말하더라. 그게 더 무서운 얘기네, 그게. 그죠? 자, 그 옛말에 여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실례라고 했는데 남자에게는 상관이 없죠. 네. 그렇죠. 혹시 두 분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83년생, 한국 나이로 31살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동갑내기라고 했으니까 김민아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그 두 분을 청년 논객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청년이란 범위가 뭐 요즘도 넓지만 예전에도 꽤 넓어서서 그렇게 부를 수 있긴 한데 다만 요즘은 청년이라고 말하면은 좀 청년이란 말 의미가 약간 좀 아직 사회에 진입을 못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어린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약간 변한 요즘 그렇게 데서 쓰이나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사회 진출이 좀 일상적이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뭐 청년 논객이라 하니까 너도 30 넘었는데 왜 청년 논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또 예전 상황을 보면 예전에도 뭐 30대 뭐 글쟁이들 이런 사람들도 청년으로 불렸던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뭐 좀 맥락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이라는 뭐 명칭도 뭐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논객이라는 명칭에서도 사실은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논객이라는 게 약간 판타지를 동반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까? 과거에 뭐 그 무협지에 나오는 검객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뭔가 말로 상대를 이렇게 좀 이겨서 뭔가를 유명세를 얻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논객이라고 불리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말로 다른 사람을 뭐 이겨보려고 한 적은 없는데 이제 뭐 불가피하게 그런 말이 유행을 해서 그렇게 불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호칭을 정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가질까요? 그냥 갈까요? 그래도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 이름을 바꿀 수 없듯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뭐 어떻게
일단 바꾸겠습니까? 호칭은 불러주는 사람의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요즘은 예전에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이렇게 부르더라 그런 결을 또 평가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냥 청년 논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청년이든 중년이든 이 논객의 삶이 별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적 삶을 왜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래? 네, 뭐 처음부터 하려던 건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네, 이 물질적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넘어서 어떻게 체험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둘 다 미디어스라는 매체 비평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자체가 사실 뭐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본업이지만 네. 또 이전에 또 바깥에서 저는 이제 글쓰기를 했었고 자유기고를 했었고 네. 이제 김민아 기자님 같은 경우는 좀 당상근 활동을 하시다가 진보신당 활동을 하셨었죠? 예, 예. 네,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만으로 좀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제 좀 그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매체 비평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월급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예.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그 당 활동을 하다가 지금 기자의 삶을 걷게 된 것도 역시 호구지책의 측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단지 뭐 이렇게 좀 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모두가 기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아니죠. 예, 예. 저의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그 과거에 이제 그 좀 어렸을 때 우리 한윤영 씨랑 같이 그 인터넷 등등에서 그 소위 논객이라고 불리는 이런 무리들과 함께 네. 이제 좀 교류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나름의 어떤 글들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이제 뭐 돈을 받으면서 기자가 되는 이런 좀 행운이랄까요? 뭐 그런 네. 걸 얻게 된 것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약간 한윤영 씨랑은 약간 생각이 약간 옛날부터 약간 달랐어요. 이제 어떤 점이요? 한윤영 씨는 글을 잘 써서 어떻게 좀 세상을 좋아지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저는 뭐 글도 글이지만 좀 직접적인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서 몸으로 정당 부닥치자. 활동을 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하자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음. 어떻게 생활이 잘 안 되다 보니 같은 길로 다시 이렇게 근데 이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인 거 모르세요? 지금 미디어스에서 듣기에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뭐 이 그것은- 미디어스에 돌아가서 미디어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 안 되세요? 그것은 뭐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다만 회사에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미디어스에서 월급을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이제 영업 비밀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니 뭐 꼬박꼬박 나온다는 점에서 지금 아무튼 근데 두 분은 지금은 이제 기자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죠? 기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만족 지수가 어느 정도십니까? 이게 사실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의 이제 매체 비평지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언론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이제 인터넷 온라인 기반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매체 비평을 이게 2차 비평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죠. 좀 일반적인 기자와는 양상이 다르긴 한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매체에도 이제 자유기고 형식으로 또 계속 지속을 하면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서로 좀 시너지가 나서 그래도 네. 좀 만족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민아 씨는 어떠세요? 좀 저는 그 과거부터 이제 말과 글을 이용해서 네. 어떤 뭐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의견을 좀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의 활동이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좀 직업으로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 좋은 기회이고 또 어렸을 때는 좀 생각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적성을 좀 찾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동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지향이 분명한 이제 그런 경험을 쭉 이어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매체 비평지의 기자가 되다 보면 그런 지향을 이제 막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 기사나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최대한 중립적인 어떤 그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또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기존에 제가 하던 활동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지점이 있어서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 하나만 좀 더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기자로서 글을 쓸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 저널리즘 원칙에 따르면 기자는 중립적 위치에 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 까딱 잘못 이해를 하면 죽도 밥도 아닌 그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적할 건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할 건 분명히 비판하고 꼬집을 건 또 꼬집어야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과도한 어떤 정치적 의식과 어떤 그 정파성이 들어가는 것은 또 금기로 이렇게 그 여겨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두 분은 그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하실 때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구현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노력이 그 이제 주류 매체에 이제 필요한 노력과 어떤 그 한계랄까 범위가 있다면 네. 그거보단 조금 더 넓게 가져가서 네. 어떤 부분은 이제 충실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 제시하는 어떤 해설적인 기사가 된다면 어떤 부분은 좀 기자 개인이지만 좀 비평적인 시각이 들어서는 기사가 될 수도 있죠. 있고 예, 있죠. 그다음에 약간 좀 중간 것들이 짬뽕이 돼서 좀 다른 비평적 시선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가져와서 네.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사들도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런 이제 노력과 의식은 있으되 또 기존 매체의 문법에만 얽매이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기계적인 중립성이라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립성 자체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되 네. 그 기준이 어떤 범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범위는 조금 더 이제 기존 매체보다는 좀 넓은 영역으로 가져가서 네. 그 한계를 조금 넓게 설정을 하고 쓰는 게 오히려 이제 저희 매체 같은 경우에서 쓰는 글쓰기 같은 경우에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보충을 하자면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저도 동의하는 생각인데 약간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런데 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네. 이를테면 우리가 그 보수 언론에서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교묘하게 그 자기들 기사에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거나 네. 또는 그런 과정에서 좀 사실을 왜곡하거나 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돼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매체 비평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이제 지적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어떤 사회적 임무이기도 한데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론으로서 그것을 이제 잘 할 수 있으려면 기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기사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는 굉장히 그 팩트를 전달하기 위한 기사이다. 네. 이런 사실보도 기사이다라는 것을 읽는 사람이 감안하고 읽으면 그리고 또 기자가 거기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팩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제 읽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기자의 관점이 좀 반영이 되는 형식의 기사이다라는 네.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또 기자가 거기에 관점을 반영한 게 또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여쭤봤는데 농객의 세계를 한번 좀 가보죠. 자, 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 주제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저희가 그 이 청년 농객 두 분을 모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른바 농객 권력이 10년이 넘도록 교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그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이 농객 권력의 거의 대부분을 이른바 386이 지금 아직도 장악하고 있다. 근데 이 386 중심의 농객 권력이 교체가 안 되고 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교체가 안 됐다기보다는요. 네. 그 논객이라는 뭐랄까 그 논객 담론이라는 그런 시장 자체가 그 시기에 생기고 그다음에 정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가령 제가 이제 뭐 강준만, 진중권, 김규양 이런 그 당시의 농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또 이제 그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들은 잘 그거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자신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뭐 리영인 선생이라든지 박현재 선생이라든지 이런 그 전시대 그렇죠. 지식인들을 롤모델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논객이 이제 그 저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 자체가 그 시대에만 좀 있었던 현상이었고 그 시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다음 어떤 그 시장적 출판 시장적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사람들의 글만 소비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뭘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교체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그 어떤 그 몇 명의 어떤 자유로운 글쟁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잠깐 그 시기에 열렸고 지금은 좀 또 닫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진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러니까 세피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시스템상 막혀버린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김민하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저도 뭐 기본적인 것들에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88만 원 세대라는 담론 이후에 이런 어떤 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반영이 돼서 소위 지금 우리 이 자리의 주제로 키워드로 나와 있는 청년 농객이랄지 이런 그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좀 지면을 주자는 논의가 쭉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은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지금 많은 신문들의 이제 그런 어떤 전문 필자를 발굴해서 지면을 준다는 어떤 코너의 이름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뭐 2030 2030 무슨 세상 읽기 2030 뭐 돋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한정시켜 버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치 어떤 이 기성세대의 매체에 이 마치 무슨 뭐 고명처럼 약간 귀여운 어떤 고명처럼 놓여 있는 이런 처지인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저도 모르게 고명, 그죠? 네. 거기에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너희들은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라. 네. 약간 좀 극단화시키면. 그리고 체감을 하세요, 진짜로 해서 청탁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런 압박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각 매체 2030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면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걸 쓰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 약간 좀 당사자 얘기를 썼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다른 그 기존의 정치 평론가들이 그 다루는 주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오게 되죠. 그러면 그런 요구나 시선에는 어떤 게 깔려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청년 세대 글쟁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기존의 담론과 다른 어떤 참신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진보 언론에서. 근데 그 참신함이 사실 어떤 기존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는 어떤 참신함이라기보다는 좀 즉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들이 들어보지 않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청년 세대에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걸 상상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신의 삶에서 어떤 힘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을 그 필자들이 또 이제 쓰게 되고, 또 그런 글을 쓰면 또 이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자신들도 이제 청년세대의 글을 보고 무슨 지면에 일기를 쓰냐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좀 약간 악순환의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해석이 맞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데에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정치평론이라든지 사회비평을 하는 아직 깜냥은 못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청년층에 있으니까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라.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약간 내려보는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깔려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뭐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안 나쁘세요?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면 안에서 그냥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일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필자들도 가끔 그런 요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당사자 요구를 더 많이 써라. 근데 이건 꼭 데스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주변 청년 세대들도 사실 그런 뭐랄까 이제 암묵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그런 요구에 잘 부화내동하지 않으면서 평가받을 만한 자기 글을 쓰는 걸로 좀 그렇게 저항을 하는 그런 뭐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진행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같으면 그러면 기성 농객은 얼마나 당신들 뭘 얼마나 잘 쓰냐 이렇게 한번 치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성 농객에 대해서 한번 평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진행자의 독재이고 이 진행자는 그래서 악역이에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까놓고 김민아 씨, 뭐 평가 좀 해주세요. 뭐 기성 농객들을 뭐 실명을 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좋을 때는 하세요. 일반화 시켜도 좋고 특정해도 좋고. 약간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뭐 글을 뭐 많이 챙겨보는 것까지는 아니나 이래저래 뭐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청년 농객에 대한 시선은 불편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나 어떤 뭐랄까 뭐 경륜이랄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더 그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는 그 전문 분야에 맞는 어떤 지식들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좋은 의미의 어떤 뭐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끔 당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진보 매체의 어떤 지면들 굉장히 소중한 지면들인데 이게 이 지면을 통해서 특정 다른 뭐 기성세대 농객과 이 농객이 싸워요. 거의 뭐 한 달 동안 여러 지면에서 싸우는데 어떤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대충 알겠어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것은 둘이 뭐 메일을 주고 받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어디 뭐 트위터 상에서 뭐 열심히 싸우거나 하면 될 만한 문제인데 둘이 알아서 싸우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지면까지 빌려서 하느냐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 사실 그 차라리 그러실 거면은 여기 계시는 한윤영 기자님더러 그 지면에 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과거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 농객의 경험에서 또 계속 이어져 온 측면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 건 좀 제가 볼 때는 낯간지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윤영 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좀 진보 언론의 한정에서 볼 때 약간 칼럼니스트들이 그 뭐랄까 연령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향도 그렇고 좀 너무 좀 좁은 영역에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꼭 청년 세대가 아니라도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청년 세대에게 지면을 주는 것도 사실 이런 틀을 깨기 위한 어떤 진보 언론 나름의 노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연령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어떤 문화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그 어떤 특정 세대의 뭐 인문사회학 전공자 혹은 뭐 경제학자들이 쓰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글을 좀 넘어선 좀 다른 기획 아이템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좁은 세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언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로 386이죠. 뭐 까놓고 386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고 또 독자층도 많이 변했는데 그들은 역시 386의 경험 안에 갇혀 있고 좀 더 이제 그 직설적으로 하면 꼰대 기질을 못 버리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뭐 꼭 칼럼에만 국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가령 뭐 작년 대선 보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이를테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 있으면 특히 한겨레의 경우 무슨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올지가 뻔히 좀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한겨레 입장에서는 박근혜 현 대통령 당시 후보 같은 사람은 굉장히 비판을 하기가 굉장히 손쉬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재자의 딸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사 얘기들 호출하면서 이 비판을 하는데, 근데 그런 비판들이 되게 좀 간성화되어 있고 이제 이쪽 한겨레 독자들 입장에서는 다들 뭐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 바깥 사람들에겐 전혀 이제 소구가 안 되는 얘기들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언론들이 물론 이제 어떤 물적 자본이 더 크고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중도적인 시선에까지 박숟가락을 들이미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뭐랄까 우리 편 취재원들이라고 상정된 사람들의 코멘트를 따서 그 대학 논리를 만들기에 급급한 그런 지점들에서 많이 멈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한윤영 씨가 그래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두고 이제 뭐 그 한겨레 이런 데서는 독재자의 딸로 프레임을 이렇게 짜 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봐요. 그게 뭐냐면 386 같은 경우는 20대 때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세대죠.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잔영. 그래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한다면 먹힐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과거의 그 프레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종종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유신 시절로까지 회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후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또 선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이제 박정희를 겪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옳다면 그게 이제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그 유신이 돌아올 걸 두려워하는 그 트라우마가 옳다면 6.25 전쟁을 겪은 그 윗세대들이 그렇죠. 예, 말하자면 그 뭐랄까 적화 통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막 북한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에게 막 표를 던지고 이런 것도 그럼 선배들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위의 세대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막 꼴통 취급을 하고 이제 시대착오적인 걸 무시하면서 어허. 자기 시대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물론 상처를 가지는 건 좋은데 객관화를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라고 하면은 그 윗세대와 다를 점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세대가 갖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세대의 어떤 정서적인 것이든 의식적인 것이든 하나의 공통분모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일종의 어떤 세대의 특성을 이제 그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세대가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한 것은 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다시 그 경험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측면이 있을 우리 세대 얘기를 한번 넘어가요. 그러면 386 세대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좀 전에 이제 드린 질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386 세대가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386 세대라고 할 때 과거에는 이제 뭐 87년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그 체제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그 중요한 역할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은 기득권화되는 과정을 이제 거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제 386 제가 뭐 386이라고 이제 자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386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다수 상당수는 약간 아직도 자기가 그러한 어떤 그 비주류 또는 이런 어떤 독재에 항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그렇죠. 화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술자리에서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예. 과거에 뭐 내가 이랬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뭐 한윤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론의 영역에서 어떤 글이나 예. 또는 뭐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 담론 형성이나 이런 데서 예.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87년 이후의 어떤 상황에서는 좀 유효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 좀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고 예. 새로운 어떤 요구들이 막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반복을 통해서 다시 자기 기득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예. 이런 과정들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아닐까. 시대를 읽고 시대를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이 너무 구시대적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그렇습니까? 한윤영 씨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저는 청년 세대론이 예. 386 세대의 보수성을 비판하면서 끝나기만 한다면 그건 또 굉장히 그렇죠. 어떤 예. 방어적이고 좀 그렇죠. 약간 뭐랄까 퇴행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좀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느낀 386 혹은 486 세대 선배들의 문제는 그 아직도 본인들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본인들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자신이라기보다는 20대의 자신 혹은 그 당시 청춘이었을 때 자신을 청춘의 표준을 놓고 네. 아랫세대와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 20대를 기준으로 놓고 너희는 네. 왜 그러느냐? 네 그럼 그렇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건 그렇게 말이 대화를 해서 잘 안 될 경우에 요즘 청년들은 별로 청춘이지가 않은 것 같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습속이지 않은가. 그럼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이건 인용인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른바 20대 개새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거 방송에서 이걸 해도 되나?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전형적인 네. 그 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왜 너희들은 짱돌을 들지 않느냐? 그건 사실은 왜 짱돌을 들지 않느냐는 그것은 80년대 시위 문화이지 지금의 시위 문화라든지 또 80년대 대학생의 사회 참여의 방식이지 지금의 방식은 아닐 수가 있는데. 네. 시위 문화의 문제도 있거니와 네. 거기 전제되어 있는 거는 그 대학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시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들어오면 점점 더 보수화된다라는 그런 네. 그 틀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의 그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대학 사회 자체가 그렇게 어떤 진보적 정치 담론이 유통하는 그 틀도 아니고 네. 제 주변의 친구나 후배들을 봐도 대학 다닐 때 오히려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회사 들어오고 나와서 회사에서 좀 사회에 힘들면서 나와서. 네 그죠. 사회에 예. 나와서 좀 예. 더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예. 이런 경우들을 오히려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그 다른 루트를 밟든지 혹은 이제 보수화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당시의 루트를 가지고 대학생 때 나서지 못하면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적에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86 세대이긴 하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86대 20대의 경험을 1번 해가지고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후배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네.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386의 시대에 네. 이제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항하고 집회 시위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한 경험들이 지금의 어떤 386들의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를테면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 경력을 통해서 정치권에도 진출했고, 이른바 386 정치인들. 그렇죠.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그 경력 갖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경력으로 인해서 뭐 이득은 안 받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본 것은 없는 세대이잖아요. 386 세대가 사회적으로. 386 정치인이 이득 받죠. 까놓고 얘기해서.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뭐 어디 그냥 뭐 회사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손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세대는 지금 뭐 어디 취업하려고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뭘 썼는지까지 회사가 찾아보는 이런 시대에서 네. 너희들은 왜 우리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건 사실 웃긴 거죠. 인생을 포기하고 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좀 약간 부연을 드리자면 예. 이게 그냥 사적으로 뭐 우리 때랑 386 때랑 달라서 뭐 그렇게 운동을 못해 이 얘기를 넘어서 386 세대가 했던 운동의 틀에서 예. 만들어져서 많은 단체가 생기고 그게 이제 90년대 00년대 초반까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수혈되었고 뭐 민주노총이나 그러니까 노동운동 쪽으로는 그래서 진보정당도 어떤 하나의 모델로 나왔던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종류의 운동 단체나 진보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조직화 모델들이 다 지금 잘 기능을 못하고 하강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거의, 예, 맞습니다. 거의 예. 파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기존의 조직화 모델이 소멸하는 상황에서 아하. 다른 종류의 어떤 대책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예. 그 문제가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혹은 운동이 적응을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20대가 아니라 못난 너희가 20대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물론 까놓고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문제는 뭐 누가 더 편했나 뭐 누가 더 수혜를 가져갔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어떤 이미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질이 멸렬한 현재 운동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어떤 환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2008년 촛불 시위 같은 것에서 이제 가령 전대협의 깃발이 등장했을 때 구국에 강철되고 전대협이라는 네. 깃발이 등장을 했죠. 그때.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깃발 자체가 등장한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닌데 근데 지금의 시위의 스펙터클에서 예. 자꾸 어떤 87년을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리고 그런 인지가 촛불 시위를 더 대중화시키고 네. 예. 그 이유를 사고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행자의 권한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380은 꼰대가 되어버렸다. 뭐 이거네. 그죠? 꼰대라는 말이 사실 꼰대란 말이 정확히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꼰대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조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팔렸고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 갖춰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의 20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88만 원 세대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입장에서 네. 당시에는 이제 20대가 어떤 경제 문제에서도 정치 문제에서도 한국 사회에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 세대가 볼 때에는 청년 세대가 눈높이를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들이 이제 캥거루처럼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지 않아서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네. 이런 담론이 어떤 보수 언론과 경제 신문에 횡행하고 있었는데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에 맞서서 이제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종류의 비정규직을 살게 될 것이고 네. 생애 동안에 총 임금이 부모 세대보다 적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점들을 쳤던 어떤 공론은 있죠. 네. 공론이 있는데 네. 근데 다만 또 책을 쓰시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계층 386 세대를 상정해서 386 세대에게 좀 정치적 책임을 너무 많이 물렸던 오. 그래서 또 오히려 이제 보수 그 당시가 이제 2007년 대선 전에 이 책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게 조선일보나 이제 뭐 저만 이름을 가끔 언급하는 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같은 분들은 386 세대가 뭐 앞서 말했던 논객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틀처럼 386 세대가 기득권을 가지고 청년 세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네. 그러니 이제 반기업 정서를 가진 이 좌파들을 타도하면은
뭐 시장주의가 잘 작동해서 우리가 모두 잘 먹고 살 수 있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쓰여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그렇게 쓰여지게 만든 약간의 책임은 88만 원 세대라는 책 내용 구성도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물론 좀 그 386 세대에 대한 어떤 진보적 비판을 통해서 네. 그 88만 원 세대와 386 세대 간의 연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이긴 했었는데 네. 그 386 세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그 서술을 하다 보니 네. 그렇게 전유가 되는 상황도 벌어진 것이겠죠. 김민아 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인데 그 책이 사실은 한계가 굉장히 명확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88만 원 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굉장히 훌륭한 공로이죠. 그리고 그 책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건 88만 원 세대라는 이런 어려운 세대가 있고 네. 이 세대에 사실은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것이고 그런 담론에서 당시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린 지금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각성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한윤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답이 없고 정말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왔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책이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예. 왜냐하면 뭐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답이 뭐냐라는 걸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뭐 그러므로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막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기성세대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예. 너희가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뭐 짱돌을 들어야 돼 무슨 창업을 해야 돼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의 목소리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우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틀을 제공해주고 그런 담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다음에 그 세대가 그 정치 사회적인 그 태도나 의식을 형성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거 깔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만 갖고 추동이 되는 것이냐? 그건 작업된 경제 결정론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우리 한윤영 씨가 어떤 문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 그 2012년 대선을 겪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직감적이랄까 피부적으로 그걸 느꼈는데 이 문화적 감수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천착이 너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추동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너무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말 그대로 피부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어요. 네.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전혀 안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대 선거를 치르면서 네. 그게 이제 기획된 것이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 선거 유세를 보면 주로 이제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의 히트송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뭐 제 또래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CM송들이 제일 많이 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만 갔지 그렇죠.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제 이 세대의 삶에 접속해서 정말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거죠. 예, 이런 차원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우리는 뭐 젊은 세대는 투표를 해야 되고 뭐 네. 문재인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되게 촌스러운 거래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예. 강박 정도. 예. 그래서 꽤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야권 후보를 지지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다면 네. 그 좀 더 높은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론 이들을 규합하는 것이 예. 그 어떤 50대라든지 보수 세대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청년 세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20대하고 50대는 사실은 세트죠. 네. 그 부모가 바로 50대니까. 네, 그죠. 그렇게 예. 엮여 있는데 네. 그 부분으로 그 부분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네. 대중가요, 그 당시 유행했던 대중가요로 이제 분리를 해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기성세대에게 예. 그 우리에게 익숙한 코드로 들어오지 않고 내 자식 세대, 후배 세대에게 익숙한 코드로 들어오는 그 상황 자체가 네. 위기감을 주고 내가 주류에서 밀려나라 보다 이런 네. 어떤 그래요? 그 위기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민아 씨는? 그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문화적인 기획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꼭 선거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선거를 관통했던 어떤 담론 속에서 그것이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거송의 노래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UCC를 만든다든지 사실은 그런 걸 많이 하면서 나는 문화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문화적인 어떤 코드라는 게 사실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기성세대 중심의 어떤 정치권에서는. 네. 그런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테면 저는 뭐 후보 자신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를테면 그리스의 예를 뭐 제가 외국의 예를 막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리스에서 그 일순간에 정말 1% 정당이었는데 일순간에 막 제2야당이 된 어떤 시리자라는 당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당이 뭐 특별히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 당의 당수와 그 당이 지방선거에서 아테네 시장으로 냈던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 있는데 네. 그렇게 좀 그런 젊은 후보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젊은 후보를 내세웠으니까 그와 관련된 캠페인도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이 젊은 네. 세대의 기호에 맞는 문화적인 어떤 캠페인으로 네. 충족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당시 박근혜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네. 무슨 선거송을 쓰고 무슨 동영상을 만들든 문화적 코드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이 선거 캠페인의 하나의 그냥 어떤 정략적 요소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반복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 지금 이제 선거로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좀 제가 이제 그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네. 또 제가 386에 386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386은 학회를 해요. 네. 그럼 세미나를 합니다. 대자보를 또 장문의 대자보를 쓰고 읽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나가서 짱돌 들어가서 듭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 나가는 통로가 그거였고 매개가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문화적 감수성을 한번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것이 다변화되어 있고 시대 환경과 미디어 환경과 소통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부분에서 네. 오히려 그런 문화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하나의 매개 아니냐.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동의가 가는 그 지적이시고요. 예. 근데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 앞서 그 처음에 출발했던 뭐 정치 논객 이런 것들도 그런 논객들도 특정 시기 00년대 초반에 잠깐 동안 어떤 청년들에게 매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386 세대가 겪었던 것처럼 그 대학을 다니는 그 구성원 전체에게 매개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그 이후 세대에 좀 상실되었던 것 같고. 바로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를 이제 특정 지을 때 이제 파편화의 세대라고 이제 그래요?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대중문화 같은 것이 부각되는 이유가 네. 대중문화 이외에는 같이 즐긴 경험들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대중문화의 경험도 이제 각자의 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문화적 경험이기 때문에 완전히 탈정치적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2000년대 이후 가령 정치 참여 방식이 노사모 이런 방식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약간 앞서서 있었던 90년대 팬클럽 문화를 또 정치 영역에 적용해서 만들어낸 또 산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또 응답하라 1997 이런 종류의 이제 드라마도 유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 또래 이제 그 청년들은 그런 어떤 팬클럽을 통해서 또 조직화를 학습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또 이제 또 문화에 투영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연재되는 웹툰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그 또래의 삶의 문제를 직시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선배 글쟁이들 볼 때는 좀 웹툰을 좀 많이 보시고 좀 비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하루가 멀다 고 대본수 만화방을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웹툰은 못 봤네. 진짜. 그렇습니까? 김민아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저는 뭐 계속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오늘날에도 학교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그냥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 386들이 되풀이했던 그 방식대로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뭐 학회를 못 만들면 어디 뭐 다른 동아리를 뭐 위장을 해서 만든다든지 해서 뭐 그걸 통해서 뭐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거 하는데 잘 안 되죠. 과거처럼 그것이 어떤 그 세대를 관통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구석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그런 상황이 사실은 말씀하신 그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은 집에서 혼자 문화를 즐기지 그런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뭐 같이 활동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주장들이 오가는 그런 온라인 공간들이 뭐냐라고 물어서 사실은 뭐 오늘의 유머, 뭐 예? 소위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된 일베 이런 사이트들이 무슨 정치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집에서 재밌는 글을 보다가 네. 그 글을 보다가 정치 얘기가 나와서 네. 정치적 논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인 거란 말이죠. 뭐 흔히 저희가 뭐 아마 한윤영 기자님은 게임을 많이 안 하시지만 저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걸 더 많이 봤는데 게임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그래요? 예, 게임을 그냥 하고 있는데 누가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있던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을 막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젊은 세대가 갖는 어떤 공통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너도 나도 막 욕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럼 그 커뮤니티가 어떤 반 이명박 무슨 커뮤니티처럼 돼서는 거기서 막 논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반복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뭐 오늘날에 보이는 많은 특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그런 문화적 어떤 가능성을 가진 정치 논의가 가능하려면 모두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뭐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약한 부분인데 온라인 게임. 근데 사실 이게 이어지는 것이 예. 이전에는 뭐 저나 김민아 기자님이나 예전 2000년대 초반에 했지만 처음에는 정치 영역만 토론을 하는 게시판 사이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쇠퇴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촛불 시위를 하는 시점에 느닷없이 논의할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취향 커뮤니티에서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DC 인사이드라든지, 네, DC도 그렇고, MLB 파크, 네, MLB 거기서도 파크. 이제 정치 토론 많이 하고 이러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축구 사이트, 야구 사이트, DVD 사이트, 뭐 네. 성형 사이트,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성들 남초 사이트가 있고 여초 사이트가 있는데 전문적인 정치 토론 사이트는 사라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취향 커뮤니티에서 예. 그 내부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나온 게 사실 2008년 촛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덩어리로 본다면 그렇죠, 뭐 그렇죠. 아고라도 중간에 있고 했지만 그렇게 취향 커뮤니티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의 매개적 지점들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도 뭐 그렇게 뭐랄까 새끈한 해법을 찾거나 하진 못하고 고민만 하고 그걸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촛불 시위할 때 이제 소위 여초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우리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를 빅뱅의 한 멤버와 합성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합성 게시물을 만든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빅뱅 중에 G 드래곤은 아니었죠? 대성이었는데 대성이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한 실례지만 우리 이해찬 전 대표님보다는 그래도 대성이 잘생겼는데 그렇게 합성을 해놓으니까 저는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러니까요. 진짜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군대식 규율 문화 그리고 엄숙주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배했던 어찌 보면 시절이었고 노사모 같은 경우도 보면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주 엄숙하게 정치 토론만 해서 게시판에 쭉쭉쭉 글이 올라가는 어찌 보면 80년대식 문화의 마지막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사모도 두 개의 문화가 섞여서 예. 좀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전 제가 노사모를 했던 건 아니고 아는 형들 중에 노사모를 한 형들도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직 좀 젊었던 30대 정도 됐던 386 세대와 예. 그 후세대들이 같이 게시판을 쓰고 있으면 예. 386 세대들은 게시판에서 번개 모임밖에 안 잡는데요. 그러니까 게시판은 번개의 수단인 것인데 오. 그러면 이제 뭔가 논의가 시작돼서 이 형들이 게시판에서 이게 그 게시물을 올리고 논쟁을 예. 걸면 저쪽은 이제 반박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죠. 너 왜 그러냐라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이용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감수성이 예. 그 세대별로 되게 잘게 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도 노사모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저도 만약에 급하거나 열받거나 이러면 전화통 붙들지 이거 안 하거든요. 네. 그러네. 저도 그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30대 진입을 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연령대시지만 20대로 만약에 한정을 한다면 자, 그러면 386의 어떤 그런 시각도 아니고 오로지 20대로서 20대의 시각으로 20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대들은 자기 규정에 대한 시도가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거꾸로 네.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의미는 아닐 텐데요. 네. 다만 이제 뭐랄까 이제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좀 다발로 해서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든 이제 공통점을 끌어내려고 하는 20대를 전체를 묶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무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약간 계속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나오는 게 계속 갈려요. 그 무슨 세대에 감정이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88만 원 세대 정도가 그나마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긴 한데 나머지는 좀 규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히 이제 아직 자기 규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 윗세대들이 자꾸 자신들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좀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론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려요.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 유용성이 없는 담론이다. 네. 라고 하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다층적인 그 면을 갖고 있는 걸 한데 엮어가지고 이 세대는 이런 세대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일반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네, 일단 뭐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세대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대론 자체가 어떤 사회의 문제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어떤 욕망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청년 세대가 되었든 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되었든 386 세대가 되었든 그렇게 한쪽으로 이제 결론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단지 그냥 세대론이 이제 사회 문제를 가린다라고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단순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대론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가리느냐. 그렇죠. 이 문제를 그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뭐 20대면은 29살 때까지 너 여기서부터 딱 잘리는 어떤 특성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국면이나 이제 경제 구조 그리고 이제 뭐 고용 양태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의 변동 이런 것으로 인해 이어지는 어떤 삶의 양상의 차이라는 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의 양상의 차이에서 어떤 그 연배가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랄까 그리고 심리랄까 이런 것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세대론을 좀 더 이제 책임론을 넘어서 좀 세련되게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틀로서 하나의 그렇게 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하 씨는 세대론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제 세대론을 왜 그러니까 그 세대의 이름을 왜 붙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지만 굉장히 기성 정치의 어떤 요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또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아까 앞서 말한 좀 부적절한 예들처럼 어떤 행동들을 강요하기 위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제가 8년 전에 그때 8년 전에는 저도 20대였으니까 DC 인사이드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막 열심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중학교 2학년이던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거기서 DC 인사이드 안에서 막 싸우고 나서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서로 할 말 다 했으니까 뭐 갖고 싸우셨어요, 근데? 무슨 이해하고? 어이없는 거죠. 과거에 어떤 게임이 더 재밌었느니 뭐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15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래도 20 몇 살인데 15살이랑 이런 거 갖고 싸웠구나라는 생각에 넌 꿈이 뭐니? 그랬는데 내 꿈은 살아남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때만 해도 뭐 의사, 변호사, 과학자 뭐 이런 걸 됐는데 너는 무슨 살아남는 거라고 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고충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세대들이 그 시기는 또 8년 전이니까 민주정부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들이 민주정부의 시대에 그런 어떤 고통을 겪고 자라나서 오늘날 이제 8년 15 더하기 8하면 23이니까 지금 23살이겠죠. 그러겠네. 그 세대가 지금의 20대인데 이 세대에게 만약에 그 시대 경험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자면 어떤 불안의 세대와 냉소의 세대이죠. 자기가 그런 어떤 학생 시절에 그런 불안과 어떤 모든 것이 자기의 경쟁을 강요하는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왔고 그 불안을 토대로 그 불안을 토대로 이제 자라나서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정말 나는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정치 세력과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정치 세력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나에게 정치적 냉소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느낌. 그것을 공통으로 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현상이 사실 오늘날 뭐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안철수 현상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세대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386 세대의 시각도 이야기를 했고 20대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도입은 농객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재미난 현상이 386 농객이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잇는 30대 농객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 농객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30대, 물론 30대도 또 층이 워낙 층위가 다양하긴 하지만 굳이 비율을 든다면 뭐 할까요? 그 영화 건축학개론의 어떤 그쯤의 세대라고 할까요? 이런 세대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왜? 여러분들의 바로 위 선배 세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바로 위 선배 세대들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왜 글쟁이가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객 세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예. 저는 그 386 세대랑 저희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분들 중에 좀 똑똑하신 분들은 유학을 가서 잘 돌아오시질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만 해도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은 뭐 교수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든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든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 연배에서 그 좀 더 이제 선배들보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겠다고 선진국에 유학을 간 분들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좀 차일피일 귀국이 미뤄지는 바로 실업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어떤 특정한 영역만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선배 세대에 대한 평가는 또 평가로 본다면 약간 좀 그 바로 위에 386 세대들의 응집력이 너무 강했으니까 거기에 좀 주눅이 많이 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90년대와 00년대 초반까지 이끌어간 어떤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물려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것은 그 선배들에게 맨날 갈굼당할 때 하잘 그 뭐랄까 대단치 않은 것으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랄까 선배들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이러면서 그 시대의 경험들을 좀 많이 그 물려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랄까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 부분의 영역들이 그 시기에도 90년대에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약간 전승이 좀 비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하 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뭐 그 세대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 늘 느끼는 게 그 세대의 가장 충격적인 기억은 이제 그 외환위기이잖아요. 그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이 힘들었던 경험이라는 게 뭐 자기가 뭐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는 이런 경험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때 나는 갑자기 그런 위기 상황에 좀 난 깜짝 놀랐고 그냥 국가가 다 잘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를 봤을 때 나라에서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것들 같은 뭐 이를테면 뭐 벤처기업도 있고 벤처가 이랬을 그런 텐데 경우죠. 그런 것에 실제로 뭐 취직을 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거나 실제로 창업을 한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속은 기분이라는 거죠. 난 속은 기분인 것 같고 이런 것이 어떤 근본적으로 좀 국가에 대한 불신감 또는 그 당시 기득권에 대한 불신감으로 좀 내재돼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 전에 어떤 반독재 투쟁을 했던 이런 경험하고는 좀 다른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반독재 경험은 어떤 정치 논리였고 우리가 이 정치를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감정의 발로였다면 이것은 자기가 실제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피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그 온도차들이 좀 있는 이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농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농객으로 좀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농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김민하 씨 이제 글쟁이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자 근데 농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글쟁이라는 것도 정체성이 약간 모호합니다. 카테고리 더 좁혀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저는 중간 필자라는 말을 선호하는데요. 중간 필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담론의 전공자나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냥 이제 글을 소비하는 층은 아닌 그 중간 정도에서 이제
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담론들을 좀 풀이를 해주고 그래서 중간지대에서 말하자면 그 소매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옛날에 유지민 전 장관이 이제 지식 소매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그러니까 학계와 대중영역 중간 지점에서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꼭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치에 대해서 쓰니까 꼭 학계만은 또 아니고 또 여의도에서 뭐 말하는 그렇죠, 것들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영역에 대해서 어떤 매개의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중간적 영역에서 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예. 정보와 관점을 가공해서 주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쓰는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김민아 씨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기자로서 이제 글을 쓰고 있지만 네. 좀 먼 미래에는 어떤 실제로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좀 어떠한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역시 뭐 그런 몸으로 부대끼는 것. 좀 과거에는 우리가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틀에 맞는 글을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들의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좀 그러니까 설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아갈 방향이 뭔지도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쭉 안 가지고 중간에 자꾸 뭐가 그렇게 걸림돌입니까?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이겁니까? 이것? 먹고 사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죠? 네, 비전이 명확하더라도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있겠죠. 항상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네. 그죠? 그건 기본이죠. 진짜로.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농객 두 분과 함께했는데 오늘 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진단과 분석은 상당히 냉철했던 것 같습니다. 기성에 대한 지적은 매서웠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분석은 또한 냉정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시각과 패기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